아무래도 내가 살았던 세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었던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세대였고, 그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꿈 가운데 하나가 아마 가장 강렬한 꿈이 한국 사회를 민주화하는 것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서 민주화한다라는 것이 정책인 제도를 바꾸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관계 안에 있는 뭐 억압이나 차별 이런 것들을 민주화한다고는 생각을 했었고, 그 가운데서 한국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경직되고 편협한 생각들을 좀 뛰어넘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했었어.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런 거지, 성의 민주화. 뭐 그게 이제 뭐 남성과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지배와 억압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를 둘러싸고 있는 한국 사회 안에 가지고 있는 차별과 억압, 이런 것들도 역시 중요한 그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일을 이제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그 일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을 조금 바꾸어 보는데 큰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그것이 이제 약간 이제 모험이기도 했고 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뛰어들었던 것이었고, 이 일은 성소수자 동아리는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그 이전에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었던 성소수자들끼리 서로를 이렇게 돕고 뭐 격려하고 지지하는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운동 조직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그 조직에 들어가서 제법 한 1년 넘게 1, 2년 가까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활동을 조금 더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서, 그때 대학원 재학 중이었는데 성소수자 동아리를 이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이전에도 사실 텔레비전에 또 출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 성소수자와 관련되어 있는 차별 이슈들을 제기하기 위해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소수자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 있는 무슨 명문대학에서 그런 동아리가 만들어지니 별나다고 생각을 했는지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주변으로부터의 공격도 많고 뭐 비난도 많이 들었고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흥미롭게도 같이 그 자취를 하고 있었던 후배 녀석들이 보디가드 역할을 해서 근데 그 쫄보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커다랗게 겁을 집어먹거나 신분의 위협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어쨌거나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와 같은 조직들이 뭐 그 서울대 마음공공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고려대학교의 사람과 사람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학교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나는 그보다는 이게 뭐 대학이라고 불리는 것이 상적으로 안전한 곳이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진보적인 활동이 이루어져도 용인될 수 있는 곳인데 비해서 오히려 문제가 됐던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사회의 그 저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뭐 그런 문제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관심의 초점은 사실 학교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에 더 큰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했었던 일들이 크게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고 있었던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 이 성소수자 같은 경우 문제들을 사실 나는 이제 좀 더 급진화해보고 싶었었는데, 그냥 막연한 인권, 성소수자도 정체성의 차이는 존중해줘야 되고, 그들도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도록 용인되어야 한다는, 얼핏 보면 좀 냉소적이고 다원적인 태도들 안에 그만 타협을 한 채 더 적극적인 싸움을 하지 못했다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성소수자 운동도 여러 가지 전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이제 다원주의적인 우리 흔히 요즘 얘기하고 있는 정체성 정치를 좀 넘어서는 싸움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한국 사회 성소수자 운동이 이제 주류화되거나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는 좀 실패했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보수화되고 있는 운동들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다른 이슈들로 관심이 좀 옮겨가고, 그러면서 거리를 두게 되었죠. 이거는 디자인 멜랑콜리아는 굉장히 재미난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주간지를 창간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이제 일을 했을 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디자인 회사는 사실 디자인 회사가 아니라 문화 콘텐츠 뭐 이벤트 이런 걸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회사, 지금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되어 있는데, 국제적인 문화 행사들이 많이 이제 그 세계화 이후로 그
열리게 되면서 그런 행사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큰 일들을 맡아서 하는 회사가 되었는데, 그때 굉장히 조그마한 회사였는데, 이 회사를 만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에서 이제 뭐 민중미술이 막 끝나고 날 즈음에 아주 진보적인 미술 비평가들이 만들고 있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가면 이렇게 박모 같은 분들이랑 같이 활동했었던 몇몇 분들이 나와서 회사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가 한국의 갑자기 이제 디자인이 열풍이 불었었어요. 당연하게 소비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되면서 디자인에서 관심들이 이제 높아지게 되니까, 그 직접적인 무슨 실용적인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막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가치들을 찾으면서 디자인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부상하게 되고, 처음으로 디자이너라는 직함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응용미술이나 산업미술이라고 불렀지 디자이너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90년대 처음으로 디자인 하는 말들이 만들어지고 막 디자이너라는 이름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이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었는데, 일은 굉장히 이상한 방식이었는데, 그때 한국에 디자인진흥원이라고 하는 국내 기관에서 그 디자인에 관련되어 있는 담론들을 조금 띄우자라는 취지에서 무언가 하나의 이제 웹사이트 같은 것들 만들었는데,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나 저널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외국에 잠깐 가 있게 되어서 방문조사 비슷한 걸로 가 있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난하니까 예전에 직장에서 딱하게 여겼는지 그 코너를 계속 이제 거기다 글을 연재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글을 쓰게 되어, 나는 디자인 쥐뿔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런 글을 쓰는 게 약간 주제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명으로 글을 연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름을 뭘로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는데, 앞에 꽂혀있는 책에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꽂혀있길래 그냥 앨리스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앨리스라는 이름으로 한 2년 동안 연재를 했는데,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냐?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막 별의 말들이 다 있었는데, 근데 엄청 그게 호평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던 모양이고, 그러면서 그 책을 이제 열심히 읽었었던, 그때 연재되고 있는 글을 열심히 읽었었던 디자인 비평가들 몇 명이 이제 연락을 해서 이걸 책으로 내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국내에서 디자인에 관련되어 있는 좀 비평적인 담론들을 좀 한번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기획해 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디자인 플럭스라고 하는 이제 잡지도 창간이 되었고, 처음으로 디자인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꽤 양성이 높으신 분들이 되었는데, 그때는 젊은 연구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디자인 멜랑콜리라는 책을 내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취지는 그래요. 사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고약한 병폐 가운데 하나가, 사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물질적인 그 대상들이랑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머릿속으로 살아가지 않거든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정신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물질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디자이너는 사물을 통해서 사고하고 있는 사상가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인을 너무 홀대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물질문화, 정신, 의식, 관념, 사고, 사상 주기 좁은데, 그런 걸 우리는 살아간다기보다는 직접적인 일상생활 안에서 수없이 많은 물건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이걸 너무 이제 얕잡아 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물질 문화에 대한 무관심, 그것에 대한 과소평가, 이런 것에 조금 도전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에서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데 관심을 그때 많이 가졌었고, 디자인 멜랑콜리 안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담겨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가 이제 연재했었던 글과 그 이후에 내가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쓰게 됐었던 몇 개의 글들을 이제 묶어서 이제 그 책을 내게 됐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디자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새로운 물질 문화에 관여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물질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 회사에 기업에 소속되어 있든 아니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든, 그 사람이 책을 출판하기를 하든 아니면 자동차를 디자인하든 김치 냉장고를 디자인하든 간에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문화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 물질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들에 관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그냥 소비자분들이 신념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품을 위한 디자인도 있지만,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디자인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그 당시 또 그런 식의 이야기들 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 지속 가능한 디자인, 뭐 유니버설 디자인, 뭐 이런 식의 이제 디자인과 관련, 지금 훗날에는 이제 뭐 대학이라든가 대학원에서 그와 같은 새로운 그 비판적인 디자인에 관련된 담론들이 조금씩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긴 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와 같은 언어들이 별로 찾기가 어려운 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좀 개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그때 관심을 가졌었고,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은 글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리고 내가 관여할 문제는 더 이상 아니고,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이고, 나는 뭐 문외한인데다가 사실 이제 내 관심을 가지고 견눈질하고 어깨 너머에서 지켜보았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 근데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물질문화에 관해서 더 깊이 끼어들어서 이야기하는 계기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자리는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변함없어요. 여성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제가 농담삼아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여성학은 여성에 관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흔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남성학은 왜 없냐?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성할당제 같은 경우에 관해서 이거 여성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특별한 혜택이니까 남성할당제 같은 거를 왜 주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리석은 이야기를 던지는데, 사실 여성학이라고 불리는, 예를 들어 여성학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학문은 남성학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는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이라고 이야기하지, 한 번도 성별화되어 있는 주체로 발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과 여성 절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세상의 절반은 남자이고 세상의 절반은 여자인 게 아니라 세상 전체는 남자일 것이고, 아닌 사람들, 그에 미달하는 사람들이 여성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정적인 항으로 있는 게 이제 여성이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점에서 여성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남자가 독점하고 있는 권리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모든 종류의 감각과 인식의 틀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런 이제 남성 중심주의에 도전하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성소수자 문제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페미니즘의 이슈는 성소수자 이슈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불행하게도 최근에 이제 뭐 트랜스젠더 이슈들이 제기되거나 막 이러면서 일부의 이제 여성주의자들이 트랜스젠더 같은 이슈들은 우리 여성운동과는 무관하다, 별개의 사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그 트랜스젠더를 둘러싸고 있는 혐오는 사실 여성 혐오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주의자들이 트랜스젠더 이슈에도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물론 또 트랜스젠더 주체들도 그 여성주의적인 이슈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이런 점들이 그게 하나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졌었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성소수자 운동이 내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일 수는 있겠지만, 각각의 운동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들이 있고, 그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이슈의 차이들이 있으면서 아마 이와 같은 갈등 관계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거나 여성주의든 성소수자 운동이든 근본적인 동일한 의제 안에서 싸우고 있는, 연대하는 주체들이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일단은 석사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여러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나도 정확하게 어떤 연대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1990년대 후반쯤 되면서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탈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갑자기 교육들이 인기에 직면하게 되고, 학교를 떠나는 이제 학생들 수가 급증하게 되면서, 이런 탈학교 학생들이 이제 크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대안적인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 학생들과 함께. 왜냐면 학교 교육체제가 더 이상 이제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 안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결정을 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런 탈학교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생각들이 주변에 있었고, 그때 이제 같이 제 지도교수였었던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특히 청소년 교육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는 이제 탈학교에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정부에 지원을 해서 덜컥 돼버렸어요. 근데 그 기획안을 이제 내가 썼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적인 기관이었었던 하자센터가 영등포에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기획부장인가를 맡게 되어서 일을 잠깐 하게 되었어요. 그 일에 이제 매달려서 또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또
주간지를 창간하는 일을 어떻게 맡게 됐어요. 지금 물론 무산됐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엄청 큰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양반이 한국에도 좀 약간 진취적인 그 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비평을 주로 하는 주간지를 창간하겠다. 뭐 미국에 있는 빌리지 브루스 같은 유명한 이런 매체들이 한국에는 없으니까 특히 이제 90년대 막 문화시대 어쩌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그 극성을 떨던 때였는데 그런 생각들 안에서 이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창간을 준비해달라는 걸 역할을 떠맡게 되어서 같이 또 겁결에 또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일을 맡아서 뭐 진행을 하다가 또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무산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화제 그 프로그래머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맡아가지고 전주영화제에서 또 프로그래머로 또 일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이러다가 언제 그 대학원을 마칠 거야 나 이러다가 그래서 전주영화제 2년 동안 있다가 그때 이제 전주영화제 조직위 측에서 종신 프로그래머를 맡아달라 그래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야밤도주 하다시피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원 복학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때가 한 2003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 3년 걸려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0년대부터 2000년대로 지나오면서 커다란 사고의 전환이 있어요. 가장 큰 충격은 뭐니 해도 외환위기였었는데 뭐 문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살았었던 젊은 시절들이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고 내가 무언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뭐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 안에서 이 근본적인 변화 같은 것들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그 주변과 말단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권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한국 사회 안에서 그런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싸우는 것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렸었는데 정작 반대로 한국 사회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그 외환위기 딱 터진 걸 보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관심이 다시 과거의 관심들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이제 뭐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고민이 결실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 논문을 나중에 이제 책으로 출간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과정은 사실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이었다기보다는 1990년대 일종의 이제 분방한 뭐 일종의 문화귀족일 수도 있고 고급 날라리처럼 살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그러고 살고 있으면서 흐뭇해 있었는데 사실상 내가 주목하지 못한 채 벌어지고 있었던 어떤 그 변화, 뭐 경제 질서의 변화이든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내가 눈 감고 좀 태연자약이 있었구나 하는 데 대한 큰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다시 한번 뭐 생각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것이 그 고민이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었고 그걸 가지고 뭐 책을 쓰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죠. 그 이후에 큰 변화들이 있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때 전후로 해서 다시 뭐 재급진화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오지랖이 뭘까 극단적으로 산만한 사람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네. 뭐 큐영화제를 조직하려고 했었던 것은 사실 내가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일 텐데 90년대 중심으로 해서 대중문화가 붐을 이루고 잇따라 영화제들이 막 출범을 했었을 때였어요. 그때 국내에서도 한 이제 유일하게 예술영화관을 전용관을 갖고 있었던 유명한 극장이 있었는데 그 극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어떤 문화재단에서 성소수 영화제를 국제영화제를 조직하고 싶은데 와서 프로그래머로 일해주지 않겠느냐.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영화제 하나를 만들어봐라. 자기네들이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또 90년대 중반쯤 되면은 90년대 초반에 썬댄스 영화제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영화 비평과 이론에서는 뉴키어 시네마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관심사였어요. 정말 새로운 영화가 등장했다.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영화들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만한 새로운 영화 운동이 등장했다는 것이 영화관에서 조금만 식견있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좀 편승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잇따라 영화제들이 만들어질 때 좀 특색 있는 영화제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어떠한 문학의 인사의 욕심도 작용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영화제를 준비할 수 있는 팀을 꾸렸는데, 예, 이제 그게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주변에서 압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화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서 그런 극단위를 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왜 그렇게 말썽을 피우려고 하느냐, 뭐 그런 식의 압력을 받았던 모양이고, 영화제 개최를 뭐 예산상의 문제도 좀 있었던 거고, 왜냐면 국제영화제라는 것이 해외에서 영화들을 가지고 오고 뭐 감독이라든가 출연자들도 초대해야 되고 영화를 준비하는 관련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실무들에 필요한 많은 비용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좀 가볍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영화제를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영화제를 준비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모아서 몇 달간 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중단이 되어 버리면서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영화제를 준비하는 일에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이제 뭐 그 이성애자도 있고 뭐 성소수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일이 자기 삶에 너무나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의 이제 이 영화제가 열리지 못하게 되자 거의 절망에 빠져서 뭐 어쩔 수 없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한 푼도 없지만 우리끼리 독립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는 무모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로에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어서 독자적으로 영화제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았어야 생각을 한 거. 진짜 개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영화 관련되어 있는 심의 관련된 법률이 있어서 이 성소수자를 묘사하거나 재현하고 있는 영화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상영이 금지돼서 영화제 자체 개최가 불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영화에 관련되어 있는 그와 같은 독소 조항들을 없애는 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마침 그때 이제 왕가의 그 해피투게더가 국내에 개봉을 하게 됐었는데, 퀴어 영화제권 때문에 그 영화가 국내에서 상영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다른 데 갔다 으면 예술 영화제 말고 슬쩍 넘어갔을 텐데, 퀴어 영화제가 버티고 그때는 이미 이제 국내에 있는 주요한 언론 매체에서 그 영화 심의 조항 때문에 퀴어 영화제가 이제 개최가 어렵게 자초되었다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 해피투게더를 상영을 허용을 했을 경우에는 차별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고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해피투게더의 상영을 위해서 싸우고 그때 맨날 거리에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국은 해피투게더는 국내에 개봉이 되었고, 영화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뭐 차후에는 그 관련된 조항들이 이제 개정되고 삭제되기는 했는데, 퀴어 영화제는 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영을 강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 영화제 상영했었던 장소는 연세대학교 새로 세운 동문회관이라고 하는 곳에 큰 극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 극장에서 이제 상영을 임대를 하고 상영하려고 한 날 이제 그 관련돼 있는 그 기관의 담당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와서 상영 보러 간다고 하는 통보하고, 그래서 우리는 개막식 때 영화제가 이제 개최할 수 없겠다는 걸 이제 관객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법들도 폐지되고, 그래서 한 2년쯤 뒤에 마침내 1회를 개최했죠. 그때는 이제 아트선제센터에서 불발되었었던 1회 퀴어 영화제를 개최하고 2회까지를 했나?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도저히 영화제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제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이 퀴어 영화제는 공식적인 후원 기관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라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이 다문화 지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공공 예산으로부터 얼마가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기업의 협찬이나 후원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뭐 퀴어 영화제를 후원한다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어서, 그때는 이제 관객들에게 미리 표를 모두 팔고, 미리 표를 판 걸 가지고 이제 관객 수입으로 이미 거저들인 그 돈으로 영화를 준비했는데 마냥 적자였고 도저히 이제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결국은 아카이브라고 하는 형태로 작은 소규모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상영회를 가지고 시네마타크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영화제를 아트선제센터에서 비정기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너무 빚을 많이 줘가지고 어디선가 누군가 연락이 오면은 어디서 또 이제 내가 갚지 못한 빚이 있나 보다 막, 그래서 그때 완전히 파산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가장 많은 비용을 썼던 게, 그때는 뭐 다른 데는 건 둘째치고 해외에서, 지금은 이제 다 디지털이지만 그때는 전부 다 각각의 포맷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디오 액티비즘 하는 사람들은 비디오로 오고, 어떤 경우에는 8mm로 오고, 어떤 경우에 16mm로 오고, 어떤 경우에 35mm로 오면
그걸 모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파손도 없이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니까,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안전한 수송이나 배송이 보장되는 그 감독들이나 배급사가 요구하고 있는 그 뭐 DHL이나 이런 페덱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고 비용이 엄청나고, 그래서 그 비용들을 모두 지불하면 그게 제일 큰 비용 부담이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DHL에서 연락 오면은 훅 놀란 거예요. 아직도 갚지 못한 게 있나 보다. 왜냐면 세계 각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 그 여파로 하여간 거의 몇 년간 거짓골을 면치 못하고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지쳐서 거의 활동을 잘 못하죠. 예전에는 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술대학의 선생이 될 때 내가 결정을 하게 됐었던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냐면은 바보 같은 글을 쓰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도 읽지 않는 학술 저널에다가 글을 쓰는 의무가 교수들에게 모두 주어져 있는데, 그런 글을 쓰지 않고 나는 가급적 학술업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대중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적인 매체에 글을 쓰겠다. 그게 제 소신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사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학자의 길도 있을 수 있고 지식인의 길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학자보다는 지식이 되고 싶었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글들을 쓸 수 끊임없이 쓰는, 그래서 이제 제 경력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러 저널의 편집위원들을 했던 거예요. 편집장을 맡기도 하고. 그래서 뭐 리뷰라고 하는 지금 사라졌지만 리뷰라고 하는 저널이나 아니면 당대비평이라는 저널이나 뭐 말고할이라는 저널 같은데 편집위원으로 계속 이런 사회문화비평 같은 걸 하고 있는 잡지인데, 잡지는 가급적 대중들과 가까워야 하고 그 즈음의 시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대화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능력들이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하다 보니 거기에 관심을 쏟고 또 주의를 기울이고 이러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이지, 그거는 무슨 특출한 능력과는 무관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고, 그 다음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무능함 중에 하나가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하는 무능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부탁이 들어오면 글쎄요, 제가 해도 될까요? 막 이렇게 망설이다가 막 하셔야 돼요, 막 이러고 막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한번 모르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지랖이 넓게 막 이것저것 건드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호기심도 좀 크게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굉장히 재밌겠는데 잘 모르지만 한번 덤벼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주제 넘게 나서는 그런 태도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걸 다 비평하지 않았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네. 나는 이제 커밍아웃한 공적인 지식인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어쨌거나 일단 급진적인 지식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대학 제도 안에서 내가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었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내게 돌아올 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 했던 생각은 뭐냐면 독립적인 이와 같은 비판적인 연구자들과 함께 어떤 연구단체나 기관을 만들어서 살아야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여러 곳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왔던 제안이 그 개원대학교에서 이제, 저는 학교도 이름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안을 받고, 그리고 거기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까 무슨 미술대학인데 오라 그래서 나는 시각문화에 관해서 글도 많이 쓰고 비평도 하긴 했지만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공 분야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약간 주저하고 있다가 이제 그 주변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내가 굉장히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거기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겠다 이렇게 제안을. 근데 그때는 이제 이 학교에서 제안을 했었던 때의 제안 조건은 굉장히 지금과는 달랐어요. 그때는 이제 개원예술대학교가 4년제로 학교를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저한테는 이제 4년제로 그걸 갈 거고, 대학원도 설립될 거고, 시각문화에 관련된 연구소도 만들어줄 거고, 이러면서 이렇게 한 보따리 선물을 나한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각문화 관련 학과를 만들 수도 있으면 이거 얼마나 매력적인 거냐 이렇게 해서 왔었는데 한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이제 막 정말 그 불행의 연속이었죠. 근데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갈까 뭐 생각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학교가 변화시키기가 개혁을 위해서 학교 일부 선생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지금 대열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데 가는 건 좀 그 좋은 선택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계속 설득을 하는 바람에 또 의협심이 강해서 그만 그때 주저앉았었던 게 그때 그냥 두말 없이 떠났더라면은 지금 전혀 다른 일들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그래도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어요. 학교 임용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임용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이제 이 성소수자의 교수를 임용하는 것은 큰 부담이어서 이사회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리 임용하는 과정 안에서 좀 시간이 지연됐어요. 무슨 일이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개원예술대학교에서 지금 한 15년 동안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요,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 매체나 플랫폼의 변화가 있으니까 글쓰기 형식과 사람들과 만나는 방식들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트위터에 누가 지금 뭐 논문 분량의 글을 올리느냐. 몇 개의 낱말로 이야기를 해야 하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관련해서 생각을 좀 달리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뭐 이렇게 길게 나누어야 할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사실 뭐 제가 수업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와 같은 극단적인 산만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세계를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나는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집중되어서 좀 큰 그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얻는 방식 중에는 내가 보는 가장 유용한 수단 중에 하나가 검증된 유용한 수단이 하나가 글 쓰는 꼭 읽는 거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물론 그것이 퇴화되어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뭐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지 않는 형식이 되었다 손 치지만 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은 변함없다는 생각이 있고,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비평이라고 하는 글이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또 방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플랫폼이 요구하고 있는 글쓰기의 압력과 형식의 어떤 그 폭력 이런 것들에 굴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글쓰기들을 계속 고수하고 여전히 이제 견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뭐 개입하는 방식들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거기에 어떻게 개입하는데 나는 내가 거기에 관해서 뭐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뭐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에요. 가상화폐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미술 작품을 만든다는 건 글쎄 어떤 주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는 새로운 디지털 테크놀로지 같은 걸 가지고 작업을 해보려고 하려는 것이라면은 사실은 새롭지도 않고 그죠? 뭐 또 딱히 흥미로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투기화되고 가지고 있는 그 현실 경제의 변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미술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뭐 NFT 테크놀로지 같은 거를 도입을 해서 작업을 해보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고작해야 무슨 그라임스가 해가지고 65 얼마를 벌었대더라?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종류의 미술적인 형식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주제의 발굴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어서 나로서는 그냥 지나가고 있는 하나의 이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망원서예고 연구실은 뭐 아주 대단한 무슨 취지와 무슨 그 포부를 가지고 만들어진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박사를 지도할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개원이 아니라 바깥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학생들과 더 깊이 공부를 하고 뭐 이러는 것은 사실 석박사 과정을 지도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 왜냐하면 이제 그 학자로서는 또 욕심이 있거든요. 제자를 기르고 싶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함께 하고 있는 제자를 길러서
그러한 이제 뭐 연구자나 학자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것은 아주 큰 보람이고 또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석박사 논문을 저랑 같이 제가 뭐 우리 학교는 석박사 과정이 없으니까 타 대학에 가서 석박사 과정, 뭐 대학원 수업을 진행하다가 그 대학원 수업에서 발표했을 땐 글들을 보고, 야, 그거 굉장히 좋은 글이다.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써보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도를 해서, 뭐 나는 이제 주심은 아니지만 내가 부심이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받은 학생들이 제법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선생님으로서 책임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석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어요, 대부분.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사들을 갈 곳도 없고, 마땅한 연구실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는 비슷비슷한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좀 연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과 함께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우사회학 연구실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기왕 만든 거, 사람들과 좀 더 많은 교류를 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뭐,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출판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연구실이 한 2, 3년 활동을 했나?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을 닫고 해산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노인정처럼 되었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그냥 공부하는 일종의 이제 공부방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학기 중에는 자주 오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과 뭔가 대화도 하고, 막 초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는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긴 해요, 지금. 전혀 없어요. 완전 망한 거였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망신을 떠는 자리였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그런 자리에 나서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굳히고 있긴 한데, 물론 그 뒤에 또 다시 한번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미술금융 비즈니스라고 하는 전시에서 또 같이 또 작업을 했어요. 다시는 않겠다고 이야기하고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미술금융 비즈니스는 사실 뭐 렉처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이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았는데,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약간 좀 의외의 계기긴 했었죠. 왜냐면 전시 제안을 받고 타이틀 매치라고 해서 매년마다 하시는 전시고 널리 알려져 있는 전시 포맷이기 때문에 나도 익숙해 있었고, 이전에 전시도 본 적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그래서 그 전시를 이제 함께 하자고 하명하 작가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때는 사실 저는 당연하게 이제 처음으로 비평가와 매칭이 되어서 전시를 하는 거여서 비평가로 참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참여를 했는데,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무슨 것 같은 감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비평가로 글 하나 정도 쓰면은 뭐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자, 선생님이 참여하실 전시 공간은 여기입니다라고 이렇게 지정까지 해주니까, 이거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런 이제 모종의 압력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했었던 작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속 시원하게 이야기만 해줬더라도 사실 나는 뭐 짧은 글 하나만 쓰고 아니면 그 전시 기간 중에 몇 개의 강의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벤트를 하는 방식으로 전시에 참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괜한 오해로 망신만 톡톡히 떠온 아주 제 인생의 아주 최대의 오점입니다. 네. 그걸 어떻게 큰 이야기를 함부로 감히 할 수 있냐라는 각각의 개인적인 질문들이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대를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최악의 세대인 게 분명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었던 젊은 청년 세대 가운데서 가장 극단적으로 불행에 직면해 있는 세대라고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가끔 놀리기도 하는데, 그것도 정말 너희들 대박이다, 너희들. 어떻게 이제 시리 주사위를 던졌길래 이럴 때 태어나가지고, 이거 같은 큰 불행을 겪게 되었니 진짜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세대 프레임 안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자기 세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불행이 있다는 점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세대가 누리고 있는 특권들을 갖고 있지 못했다거나, 그 9세대는 특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적인 시대가 그러했었다라는 거지. 근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과거의 세대들을 힐난하거나 이런 방식은 나는 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세대가 직면하게 되어 있는
하여간 그 삶의 조건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책임도 있는 세대예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내가 보기에는 가장 크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용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용납할 수가 없는 그 세계에 자기를 내동댕이 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죽을 때 장례비까지 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상조회에 가입해야 할 것까지 온갖 고민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근데 그 모든 일들은 각각의 개인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아니라 사실 그 사회 안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개인의 짐으로 떠넘겨 있어서 극단적인 불안 이런 것을 이제 안고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청년 세대들이 겪고 있었던 무엇보다도 실존적으로 너무 황폐하고 내가 보기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각자 서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할 때 어느 누구도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경쟁 상대이거나 아니면 추월해야 할 상대이거나 아니면 그래서 남아있는 관계는 대개의 경우 질투, 환멸 이런 것들이 더 있는. 그래서 그 어떤 타인과 맺고 있는 어떤 연대라든가 이런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그와 같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 같은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잃어버려 있는,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여서 굉장히 미안한데 어제 제가 했었던 게, 어제는 이제 한국에서 70년대와 80년대쯤에 이제 절정을 이루었다가 90년대에 사라져버린 노동야학이라고 하는 걸 이제 했었던 그 분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는 여러 개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노동야학이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했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했었던 일은 공장에 다니고 있는데 밤에 이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밤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거였겠죠. 노동의학이니까. 이 노동의학 속에서 사람들이 하려고 했었던 것은 사실은 이제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들, 자기 삶을 다시 인간화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왜냐 그전까지 형편없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여 이런 세계에 살게 되었을까라는 걸 자각하게 되었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은 갑자기 동료이고, 같은 운명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따뜻한 애정을 갖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맺고 있는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 가운데도 하나가,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 모두가 이제 잃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허술한 이야기이긴 한데, 언젠가 기회가 닿는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젊은 세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친구가 없기 때문에. 팔로우를 몇몇 갖고 있거나 카톡의 말상대들을 몇 명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자기가 함께 삶을 의지할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관계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좀 견딜만 할 텐데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네요.